일단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중에서 경력으로 보는 금강경과 은어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름 이게 좀 경력 기술서죠. 네. 이 최종 빌런인 새말뚝의 정체가 생전과 사후로 나뉘죠. 두 가지예요. 네, 생존의 정체는 실존 인물로 특정이 되진 않지만 다이묘고요. 지방 영주입니다. 이 사람 경력이 임진왜란에 참여해서 북진을 하자고 해요. 명나라까지 정벌을 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이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는 서군에 속했다가 패해서 목이 잘렸어요. 사실 이 최종 빌런이 자기가 금강경을 500년 동안 외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천도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49제도 하거든요. 이때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정식 명칭이고요. 열반에 이르는 참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성불하라고 독경을 해주는 거죠. 이 최종 빌런은 세키가하라 전투 때 패장이잖아요. 이때 동군에게 패한 서군은 가이에키라고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충 멸문지와 비슷한 걸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빌런도 죽은 뒤에 아마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을 외워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이 개신교를 믿는 후손 때문에 그 매국노 원원도 제사밥을 한 번도 못 얻어 먹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깊은 원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나마 매국노는 원한이 한 100년짜리고 이 최종 빌런은 1600년에 죽었으니까 400년이 넘게 묵은 원한입니다. 그래서 음양사가 당신을 조선신궁에 모셔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혹해서 식신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와서 참배해 줄 걸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자신이 좀 금강경을 500년 동안 외웠으니까 금강경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500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뻥튀기를 한 것처럼 허세로 보입니다. 이유는 3편의 묘벤저스 종교적 정체성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묘벤저스가 금강경을 몸에 쓰는 행위가 큰 상징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은어와 참외를 찾는 이유는요. 최종 빌런이 무당 화림의 정체를 시험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은어는 전국시대의 다이묘들이 연회에서 먹던 고급 요리지만 참외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그래서 서민들이 장아찌로도 담가 먹는 흔한 음식이었거든요. 다이묘를 모시는 신화가 맞는지 확인해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키가하라 전투의 서군에 오다 가문의 땅이 나고야 지역인데 여기가 은어 산지로 유명하기도 했다고 해서 서군과 동군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해석도 봤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외랑 관계된 썰이 많긴 해도 참외가 직접적인 상징은 아니에요. 예, 문장도 아욱이고요. 그래서 참외를 동군에 끼워 맞추는 거는 조금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랍게도 하림이 참외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은어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림이 이상하게 일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다 알 수가 있는 건 아닌 그런 문화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의미도 3편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볼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대동아 공연권의 선구자입니다. 최종 빌런의 생전은 이런데 사후에는 부동산 사기를 당해요. 음양사가 남산의 조선신궁에 모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식신으로 전락을 했고요. 참배는커녕 아무도 찾지 않는 강원도 고성의 산꼭대기에서 쇠말뚝 노릇이나 좀 하게 됐어요. 이 조선신궁은 한일 종교전쟁 그리고 3.1운동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거는 3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 영화에서는 이 음향사가 굳이 패장을 데려다가 쇠말뚝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과거에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했으니까? 그러면은 영화상에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졌다는 설정을 굳이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뭐 최북단까지 올라갔거나 조선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물론 그 생전에 사람을 많이 죽이긴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10,000명을 죽이고 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심지어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죠.
예, 만 명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닌 게 실제로 일본군은 정유재란 때 누가 더 많이 죽였나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과 명나라 군사의 코를 베어갑니다. 왜 코냐 하면 머리를 베면은 머리는 부피도 크고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간소화를 한 거예요. 그걸로 만든 코 무덤이 일본 각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사천에 이거를 모셔와서 위령비를 세운 곳도 있고요. 아무튼 뭐 굳이 임진왜란 때 북진을 외치긴 했지만 패장인 다이오모를 썼느냐 그거를 얘기하려면 임진왜란 성격을 조금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임진왜란이 애초에 일본이 조선만 침략하려고 일으킨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로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뭐 개인적인 이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요. 원래 전쟁은 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임진왜란 역시 특정 이유 하나만으로 일어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개인적인 이유,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할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부터 시작을 해서 1593년 사이에 지금의 오키나와, 대만, 태국, 그리고 필리핀의 스페인 총독, 인도 고아의 포르투갈 총독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행운의 편지라고 썼는데 정말 내용이 행운의 편지예요. 네. 제가 웃기려고 과장을 한 게 아니고 현대어로 번역하면 진짜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 태몽이 태양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이 내린 태양의 아들임. 하늘이 나한테 중국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줬음. 그러니까 내가 곧 중국을 지배할 건데 니들도 그 전에 미리미리 와서 내 신하가 되겠다고 해라. 안 그러면은 중국을 정복한 다음에는 너네한테도 쳐들어갈 것이다. 조선이 내 말을 무시해서 내가 혼내줬어.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보고 나면 솔직히 좀 이런 심정이 들죠? 이 5개의 편지 대부분의 내용이 복부 수준이고요. 2가지 정도만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엄마 태몽 얘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591년에 보냈던 편지들에서는 임진왜란 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얘기를 할 때 내가 혼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신에 사만도 조공을 하겠다고 먼저 왔다. 이렇게 뻥을 쳐요. 사만은 조선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임진왜란 전에 굳이 조선 얘기를 적은 이유가 조선이 그래도 동아시아에서는 네임드였거든요. 하여튼 이런 편지를 외교적으로 보내겠다는데 말리 사람이 주변에 없는 상태였었나 봐요. 그리고 보시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행운의 편지를 보낸 곳이 좀 익숙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1943년에 일본 대만 총독부가 제작한 대동아 공영권 지도고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니까 일본 학계랑 정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1920년대에 이제 초등학생용으로 이제 일본의 신화나 영웅, 위인전을 합친 소학생 전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 이게 북진을 부르짖은 다이묘는 사실 뭐 어떤 특정 인물보다는 일본의 팽창야욕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빌런이 뭐 이런저런 배경 설정이 있는데 그거를 뭐 정말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군의 패장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문제 제기를 할 직계 후손도 아마 없을 테니까 진짜 갖다 쓴다고 해도 뒤탈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음, 이래저래 쇠말뚱 역할을 하기에 꽤 적합한 설정이죠. 자, 근데 이 쇠말뚝 박힌 자리에 김상독이 100원을 던집니다. 이게 지신한테 땅값을 드리는 풍습인데요. 감독님이 이제 10원짜리 동전이 붉은색이라 안 보여서 100원짜리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굳이 이순신 장군이 화면에 보이게요? 또 최민식 씨가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의도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침략자를 이순신으로 누르는 모양새의 그런 결말 같은 좀 복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동아 공영권 얘기는 지나가고요. 이제 호랑이랑 쇠말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화에서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토끼에 비교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사실 일본은 아니고 일본은 일본이죠. 네.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고토 분지로라는 아주 유명한 지질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의 외양은 서 있는 토끼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귀는 어디고 뭐 꼬리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해에 야즈쇼에이라는 지리학자가 이걸 또 봤습니다. 조선의 지형은 전체로서 한 마리의 토끼가 대마도를 뒤로 한 채 진입하여 막 요동을 향해 뛰려고 하는 형상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반도 토끼 형태론이 지질학자가 한반도의 지리와 자원을 연구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고토분지로 이 사람은 일본을 두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활을 당겨서 태평양을 향해 쏘는 모습이다. 또는 태평양을 향해 출항하는 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의 형태를 가지고 뭔가 일본은 진취적이고 지배자가 될 거야 라던가 한국은 토끼니까 온순하게 지배를 당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이 과학자가 할 짓입니까?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또 한반도를 닭 취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토끼 형태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1905년에 실렸던 만화인데 닭을 갖다가 이제 새장 안에 넣어놓고 모이를 주고 있죠. 그리고 조선산 보호새라고 써놨어요. 아니 우리가 왜 닭이냐? 네, 기말지 때문입니다. 신라의 알에서 태어난 기말지, 경주에 계림이 있잖아요. 기말지가 태어났다는 그 계림 때문에 일본에서는 신라를 계림이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백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아예 한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굳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까지 계속해서 쓰이게 됩니다. 과거의 닭은 천손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병합기념 조선사진첩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 안에서 닭이 기뻐하면서 태양빛을 쪼이고 있는 그런 사진,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닭이 일본에 속한 존재거나 요리의 대상이거나 사육의 대상 이렇게 그려져서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형태론이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일본 사람들에게 수백 년간 한반도 국가는 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닭을 조롱하는 이미지를 생산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잘 쓰던 닭 대신에 안 쓰던 토끼를 주입을 시키려면 비용이 들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정도 프라파간다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었으니까 이 토끼 형태론을 안 씁니다. 근데 일본에서 반응이 없었어도 공개적으로 말이 나왔잖아요. 그걸 듣는 우리는 기분이 아주 더럽죠? 땅도 빼앗겼고 그 땅을 일본 지질학자가 와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광물이 나는지 이런 거를 샅샅이 털어가려고 조사를 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담론을 펼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호랑이로 반박이 시작됩니다. 처음 스타트를 끄는 거는 최남선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종합 잡지 소년의 한반도 호랑이 형태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호랑이 형태론에 엄청나게 열광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당군 이래로 역대급으로 성공한 오가닉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우리도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영화 파묘에도 나왔잖아요. 예, 이게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호랑이를 인격화하고 신격화한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닭이라고 쓰는데 토끼가 안 받아들여진 것처럼 만약에 뭐 호랑이가 아니라 생뚱맞게 코끼리 모양이다 이랬으면 마음의 거리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독립운동가 박영만이 하와이에서 발행한 그 하와이 한인신문 신한국보입니다. 이게 2013년에, 아니 2013년이래. 2013년이 아니고요. 1913년 그 1월 달력에도 대한전도라는 표기 아래 호랑이 그림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랑 실려 있어요. 이 하와이, 이 하와이 달력이 인기가 정말 좋았어가지고 멀고 먼 만주에서까지 돌고 있었는데 하얼빈 주재의 일본 총영사가 이걸 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건의를 하느냐면 불온달력 색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도 한국에서 호랑이가 문화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쇠말뚝이 진짜냐? 영화에서는 그 음향사가 풍수를 이용해서 뭐 호랑이의 허리를 끊어서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고 힘을 못 쓰게 하려는 의도로 쇠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일본의 풍수지리 이론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어, 근데 이게 진짜라고 믿으시는 것도 곤란하지만 이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해서 영화를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감독님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진짜 쇠말뚝 대신에 칼에 입혀진 침략자의 혼이라는 상징물을 사용하셨잖아요. 뭐 그래도 영화가 사실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첫 번째로 일단 이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허구의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거든요. 마블 영화 그 퍼스트 어벤져도 있고요. 굉장히 성공한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에도 보면은 나치가 늘 나와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는 나치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하죠? 마블 영화에서는 오딘의 보물인 테서렉트를 갖겠다고 하고요. 예, 그거를 사리사욕, 나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죠.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사용한 성배를 갖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관객들이 이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막 이런 소리를 하거나 독일을 악마화하는 반동 영화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나치가 한 거지 지금의 독일이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일제가 실제로 저질렀던 악행만으로도 이미 해결해야 될 게 차고 넘치죠. 그치만 저는 파묘 같은 영화가 그런 과거사 해결을 방해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보신 분들은 실제 사연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찾아보고 또 이 설명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과거의 일들에 자기 자신의 이입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이입을 좀 했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고영근이 말했던 측량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측량을 왜 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뼛속까지 쪽쪽 스타래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1편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기차 옆에 쌀가마니 쌓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기차는 더 많은 군인을 실어 나르고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깔았던 거고 철도 놓을 땅이 원래 조선인 땅이었을 거잖아요. 그거는 헐값에 사들이거나 약탈을 해서 땅을 가져갔어요. 뭐 철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도 한국인들이죠.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이랑 저임금에 시달렸는지도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인프라를 깔아서 철도를 통해서 군산에 도착하는 쌀의 양이 1916년에는 4만 톤이었거든요. 20년이 안 지났는데 1933년에는 20만 톤을 넘겨요. 물론 농법을 바꾸기도 했지만, 뭐 그거는 사실 그것대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얘기와는 거리가 좀 머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이 새말뚝 주장에 보면은 근거 중에 구전 기록이 있어요. 마을 어른들이 이게 전기를 끊기 위한 새말뚝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땅에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나타나고, 반강제로 막 땅을 빼앗아 가고, 그 땅에 측량용 말뚝을 박은 뒤로 생긴 일들이 다 어땠습니까?
신장로니 뭐 철로니 반강제로 동원해서 짓고 쌀 수차례 가고 군인들 데려오고 그러면은 측량행위라는 게 아주 수상하고 불길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랜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시작점이니까요. 저는 측량용 말뚝을 박는 행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기를 끊는 사악한 행위로 받아들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화를 본 뒤에 제가 이입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편은 분량이 많아서 영상 두 개로 나눠 올립니다. 링크 걸어둘게요.